4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입니다. API는 이제 한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기 제품을 써야 되는데 전원 콘센트가 없으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컨텐츠에는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전원 콘센트가 없다. 어떻게 할래?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집에 건물에는 파워라인이 벽에 있으니까 벽을 연다. 또는 벽 안에 있는 모든 전선의 어떤 배선 체계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떠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지 그 뒤에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API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통신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베이스드 인터랙션, 웹 기반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자체적인 어떤 여기서 이제 own proprietary standard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의 독점적인 표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PI 사용의 가장 좋은 예는 어떤 특정 지역의 맛집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주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매핑 기능을 만드는 대신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앱은 제3자가 개발해 놓은 API를 통합해서 매핑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PI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상황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API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이제 API 통합 예가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네요. API를 궁극적으로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 대시보드에 있는 어떤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엔진의 어떤 점화 시스템을 이해한다거나 가스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API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게 다음 장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태스크,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펑셔널리티 제공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오토메이션 태스크라는 거는 수동으로 하던 작업을 자동,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의 관리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매달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마지막 날에 작업자들이 포털에 로그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워킹 타임, 개인의 타임 카드를 입력한 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해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월급을 지불하려면 각각의 사람이 일한 시간을 수동으로 합산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포털 시스템에 API를 구현을 해놓고 그거를 호출해서 각각의 타임 카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해당 데이터에서 총합을 계산하는 어떤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건데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데이터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많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Representational API라고 해요. REST API를 통해서 액세스되는 결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사이트에서는 고객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 물건의 가격과 같은 상대적으로는 어떤 크리티컬한 정보가 아닌 가치가 어느 정도 낮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결제 서비스에 독립적으로 인증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급업체는 고객이 사용하는 이제 신용카드 같은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는 없이 물건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펑셔널리티라는 건데요.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품에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는 이제 옐프라든지 우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와 같은 이제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 지도와 뭐 데이터를 이제 서로 교환함으로써 여행 경로나 아니면은 원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API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에 대한 건데, 실제 API는 지난 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API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래서 이러한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하고, 대부분의 최신의 API는 그렇게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제품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프로덕트의 이제 다른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테스트된 API는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나아가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API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과 같은 더 쉽고 간단한 코딩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이러한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즉, 값비싼 개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스타일 유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API 디자인 스타일이 이제 Synchronous API하고 Asynchronous API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Synchronous API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리퀘스트에 직접 응답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리스판스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즉시 제공하는 거를 Synchronous API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API가 언제 동기시키는가라고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답도 적혀져 있죠.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나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우와 같이 어떤 리퀘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을 때 Synchronous API로 설계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버는 이러한 데이터를 즉시 가져와서 즉시 리스판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그 Synchronous API 설계를 하면 이점이 소개가 되어 있죠. API가 올바르게 설계만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많이 향상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세싱이 있는데요. 이 API를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떠한 추가적인 코드 실행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을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야만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맞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AP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리퀘스트가 수신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리스판스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실제 그 리스판스에서는 실제 응답하는 리스판스 해야 되는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싱크로너스하게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버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또는 어떤 리퀘스트가 처리된 후에 실제로 응답해야 하는 데이터와 함께 어떤 알림, 노티피케이션이죠. 이거를 이제 전송하는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어떤 그 응답 데이터를 알린다, 노티피케이션 한다라는 것을 콜백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클라이언트는 자기한테 이제 리턴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슬라이드에서는 API가 언제 비동기인가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또 어싱크로너스 API 설계에 따른 이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크게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중 작업을 수행하고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다만 어싱크로너스 리퀘스트를 너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죠. 클라이언트 측 프로세싱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동기 처리를 사용하면 서버 측의 API 디자인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할 작업을 정의합니다. 때때로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콜백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특정 처리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들을 특정 저장소에 저장하는 이제 대기열, 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API 디자인 같은 데서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의 상태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폴링 메커니즘 같은 거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어요. 다음 섹션은 API Architectural Style인데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유형의 API Architectural Style이 Remote Procedure Call, SOAP, 그 다음에 REST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PC,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고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RPC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프로시저 리퀘스트가 원격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퀘스트가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계층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한 이러한 이제 프로시저 호출은 단순히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는 작업일 뿐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은 아규먼트가 있는 메소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호출이 되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리턴드 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화면 오른쪽에 그림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런 RPC 사용 예를 살펴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싱크로너스 리퀘스트를 만들고 서버는 이 요청을,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제 블락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리퀘스트를 완료하면 클라이언트에 리스폰스를 다시 보내고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블락된 어떤 스테이트를 해제하는 것이죠. RPC는 이제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슬라이드 아래쪽에 네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XML RPC, JSON RPC, NFS, 그 다음에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고 하는 SOAP. SOAP는 간단하게는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XML 기반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 있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빌드된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SOAP는 일반적으로 HTTP 전송과 함께 사용되지만 다른 프로토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SOAP의 특징이 슬라이드에 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되어 있죠. 독립적이다. 그다음에 확장 가능하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SOAP 메시지는 envelope, header, body, fault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이제 XML 문서이다라고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메시지들에 대한 예시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수업 메시지의 어떤 스크린 캡처인데 여기서 envelope이라고 하는 게 XML 문서의 루트 요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envelope 내에서 네임스페이스가 수업 메시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가 있는데요. 헤더는 옵셔널 컴포넌트이기는 하지만 헤더가 있는 경우 이 envelope 요소의 첫 번째 차일드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헤더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이제 권한 부여 그리고 소프의 어떤 특정 속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정의한 속성
등등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특정된 정보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 헤더에는. 실제 나중에 실습에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챕터 시험이나 파이널 시험 보실 때 이 메시지들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런 컨텐츠나 뭐 발표 PPT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캡처들이 나온 게 있으면 요거는 좀 유심히 나중에 살펴보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헤더 다음으로는 body가 이어지고 있어요. body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말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XML 형식이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폴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폴트도 역시 그 옵셔널 컴포넌트이기는 하지만 body의 이제 하위 요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OAP 메시지에는 하나의 폴트 요소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제한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는 필딩, 로이 토마스 필딩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학위 논문에서 다뤘던 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만든 아키텍처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크게 6가지 정도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이 REST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서버, 뭐 스테이트리스, 그다음에 뭐 캐시, 유니폼 인터페이스, 레이어드 시스템이다, 코드 온 디맨드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6가지 그 조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토콜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RESTful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6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서버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플랫폼으로 당연히 여러 플랫폼에 구축이 돼야 되겠죠. 서버 측에, 그리고 서버 측 구성 요소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이트리스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리퀘스트에는 서버가 리퀘스트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서버는 자기의 세션 스테이트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캐시 모델에 대한 건데요. 그 서버 응답이 이 리스판스가 캐시 가능한지 또는 캐시 불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캐시할 수 있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응답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니폼 리소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인터페이스가 슬라이드 그 왼쪽 아래에 보이는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리소스를 식별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표현을 통한 리소스 조작, 그다음에 자체적인 셀프 디스크립트 메시지, 그다음에 하이퍼미디어, 뭐 응용 프로그램 상태 엔진으로서의 하이퍼미디어 이런 특징을 충족해야 한다. 그 다음은 5번째는 이제 레이어드 시스템입니다. 각 계층이 장위 계층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하이어라키컬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의 서비스만 이용한다는 의미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드 온 디맨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옵셔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REST 서비스가 반환하는 정보에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용하게 확장하기 위한 어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실행 코드 또는 뭐 해당 코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제 서비스, REST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링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러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물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다운로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운로드한 것을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발자가 별도의 결제 처리 코드를 생성한다거나 유지 관리하고 때때로는 코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디펜던시 체인지라고 하는 종속성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서드 파티 코드를 실행하면 잠재적인 보안이 발생하고 방화벽이나 이제 기타 정책 관리 도구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서드 파티 코드 실행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은 사실 선택사항들입니다.